시신은 없었고요. 대신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인 한우진 수신인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 봉투가 병원 침대 위에 올려지던 순간 화려한 날들의 하루가 통째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야간 근무 간호사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우진 병실 침대 위에는 환자복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침대 머리맡 탁자에는 스마트폰, 시계, 그리고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겉봉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한 줄. 보호자에게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곧장 보호자 연락망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제일 먼저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네. 우진이가 없어졌다고요? 성재는 말 그대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해보니 이미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고성이는 벽에 기대 휘청이고 있었죠. 성재야, 우진이가, 우리 우진이가 없어졌대. 그 와중에도 성재의 눈길은 다른 데 머물렀습니다. 간호사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그 작은 봉투. 보호자에게 전해주세요. 누가 봐도 단순한 메모는 아니었습니다. 봉투는 곧장 회장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는 없겠구나. 봉투 안에는 편지가 3통 들어 있었어요. 각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회장님과 형에게, 은호에게. 그중 맨 위에 놓인 엄마에게.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편지를 고성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네가 읽는 게 맞을 것 같구나. 고성이는 고개를 세게 저으려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온 목소리가 종이 사이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먼저 떠나볼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고성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픈 거 엄마도 알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병보다 더 아팠던 건 내가 엄마한테 뭐였는지 알게 된 그날부터였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병원 보호자실에서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딸 아이 쪽은 무조건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앞으로도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문틈 사이에서 우진의 시선이 잠깐 스쳤던 기억까지 함께 따라왔죠. 편지 속 우진은 담담하게 그러나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누구보다 옆에서 봤어. 그래서 엄마가 내 병을 짐이라고 느끼는 것도 이해하려고 진짜 오래 노력했어. 근데 이해하는 것하고 견디는 건 다르더라. 고성희의 손가락이 종이를 구겨질 만큼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진은 그제야 정확히 알게 된 거였죠. 자신이 엄마에게서 기대했던 아들이라는 자리는 따뜻한 품이 아니라 차가운 계약서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요. 엄마에게 그는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회장님을 붙잡는 보험, 며칠짜리 홍보용 미담에 꼭 필요한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뒤늦게 가슴을 파고들자 병실에서 수없이 견뎌왔던 통증들이 한꺼번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 기운이 빠질 때마다 욱신거리던 간,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떨리던 손끝, 수술 동의서에 찍힌 붉은 도장보다 훨씬 아픈 건 결국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거든요. 병도 칼도 수술도 솔직히 말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고 써먹기 좋은 조건이었다는 건 그건 못 견디겠더라. 우진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건 탐정 보고서를 통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밤 수면제를 맞고도 쉽게 잠이 오지 않던 날이었어요. 우진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 환자복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치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갑게 부는 밤바람 속에서 난간에 기대 앉아 있는데 옥상 문 아래쪽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 CCTV 복원 파일 정말 보시겠습니까?
이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안 보면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지. 박진석의 낮고 지친 답이 뒤따랐죠.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문틈 쪽으로 조금씩 몸을 옮겼습니다. 안쪽에서는 노트북 화면을 둘러싸고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영상 속 복도. 젊은 여자가 아기 이불 보따리를 들고 서 있다가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아기를 벤치에 내려놓고 혼자 병원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장면. 그리고 화면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죠. 30년 전. 저게 엄마야? 우진은 숨이 턱에서 걸린 듯 멈췄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진석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명만 데려왔소. 아들이라서. 딸은 죽었다고 들었는데. 잠시 뜸을 들이던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회장님 동네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회사 쪽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서요. 이름은 지은호입니다. 그 한마디에 우진 머릿속 퍼즐들이 쿵쿵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아들, 버려진 딸, 그리고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언제나 혈액형, 간 수치, 후계자라는 단어로만 평가받던 자신. 그날 밤 우진은 처음으로 엄마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부터 살자. 아들이 아니라 사람 한우진부터. 그리고 그 결심 끝에 유서를 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고성이가 첫 편지 절반도 채 읽지 못하고 무너질 즈음 박진석은 두 번째 편지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형에게. 첫 줄은 이상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아직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꽤 오래전부터 한 번쯤은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묘하게 단념과 애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면 유리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후원자 아저씨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아저씨가 회장님이셨다는 걸요. 박진석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도망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엄마한테서도 그리고 후계자 자리라는 말에서도요.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누군가의 카드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함께 읽고 있던 박성재가 거기서 획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진이 찾아올게요. 경찰이랑 같이.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단 끝까지 읽자. 어디로 갔는지 적어놨을 수도 있잖니. 편지는 곧 형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형. 형이 나 대신 수술대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나 진짜로 혼났습니다. 아, 이 집엔 적어도 한 명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재는 피식 웃는 듯 하다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 내가 사라져버리면 엄마는 분명히 망가질 겁니다. 그게 버리기도 하고 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누구간을 향해 손을 못 뻗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형이 회장님이 엄마 대신 남은 사람들을 좀 지켜주세요. 회사도 은호도 그리고 엄마도. 거기까지 읽고 나자 고성이가 손을 뻗어 편지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우진이가 나까지 부탁했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은 그녀의 심장에 다시 한번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엄마를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엄마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엄마가 처음 망가뜨린 생명은 제 것이고 두 번째가 은호가 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고성희의 손에서 편지가 털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봉투는 지은호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은호는 조용한 회의실 한쪽에서 이지혁, 박성재, 정순희와 함께 앉은 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지은호. 편지에서도 존댓말 쓰면 너 분명 화낼 것 같아서 반말로 쓸게. 첫 줄부터 은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래. 그 말 듣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 아, 내가 누구한테는 그냥 오빠였구나. 엄마한테는 늘 후계자이고 카드이고 보증서였는데 말이지. 정순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그저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니간 받으라고 했던 말 전부 취소야. 그거 진짜 아니더라. 네가 내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살 이유가 되는데 거기다가 내 살까지 깎아 먹으라고 말한 건 내가 봐도 너무했다. 너무했다라는 단어에 은호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약 내가 없어져도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한 건 엄마도 회장님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더라. 그러니까 죄책감 섞인 눈물은 한 숟갈도 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옆에서 읽어주던 이지혁이 작게 농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들었지? 이건 유언이야. 어기는 사람 벌 준다. 은호는 눈물 사이로 웃음을 한번 터뜨리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단 한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대신 오늘도 숨 쉬어줘. 네가 웃으면 어딘가에서 나도 같이 웃을게. 그 문장을 끝까지 읽지는 못하고 은호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엎드려 울었습니다. 우진이 사라진 뒤 고성희의 집 안에서는 TV 소리도 음악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선명한 환청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먹으면 나 낫는 거야? 어릴 적 우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도 현관복도에서도 자기 방에서도 번갈아가며 들리는 것 같았죠. 밤이 되면 고성희는 자기도 모르게 식탁에 그릇을 2개 놓곤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밥그릇, 그리고 하나는 젓가락도 올리지 못한 채 그냥 식탁 위에 그대로 돌아오는 우진 몫의 그릇. 문득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면 문 앞에는 늘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 변호사가 들고 온 이혼 소장, 검찰에서 보내온 출석 요구서. 도장 찍힌 곳은 다 다른데 고성희의 눈에는 묘하게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도 결국 그녀의 눈과 귀에는 우진의 편지 한 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린 건 사실이야. 근데 살려둔 이유가 날 사랑해서인지 날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이제는 엄마도 헷갈리지.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찢었던 편지가 다시 책상 위에 멀쩡히 놓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박진석이 변호사를 통해 사본을 다시 올려둔 것이었지만요. 계속 봐. 이게 네가 만든 결과니까. 박진석은 더 이상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수색은 장기 수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차는 양평 인근에 주차해 두고 혼자 걸어나가는 우진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지만 그 이후 행적은 더 이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조용히 정리하러 간 걸로 보입니다. 형사의 말에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고성희를 마지막으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원하면 너도 변호사 데리고 와라. 고성희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 이제 와서 정의 구현 같은 거 할 거야? 나 하나 죄인 만들면 깨끗해질 것 같아?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죄인이지. 그 아이 옆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으니까. 넌 괜찮냐? 라고 잠깐의 침묵 끝에
박진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널 경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 궁금하지 않냐? 고성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겁나서? 스캔들 터지면 회사 망가질까봐? 아니.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받는 벌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알기 때문이야. 고성희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책상 위 유서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망가뜨린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벌이거든. 그 말에 고성희는 입술을 깨문 채 웃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뒤 상상 속에서만 되뇌던 질문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습니다. 우진이 죽었다고 생각해? 박진석은 대답 대신 유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죽으러 간 사람의 글이기도 하고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 사람의 글이기도 하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넌 평생 잊지 말아야 한다. 고성희는 편지를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적시며 번져나갔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말로 덮을 수 있는 순간은 이미 지났어. 우진이 사라지고 몇 달. 사람들의 일상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전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집, 그리고 새로 맡게 된 AP 프로젝트 팀을 오가며 하루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도 문득 우진이 유서 속 문장이 떠오르면 손이 멈춰 서곤 했습니다. 네가 웃으면 어딘가에서 나도 같이 웃을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책상 한쪽 메모지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한 번은 웃었음 약속 지키는 중. 이지혁은 그런 은호 곁을 말없이 지키기도 하고 일부러 시끄러운 농담으로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야, 오늘 버틴 만큼 우리 일당 올려야겠다. 한우진 욕한 횟수 곱하기 100원에서 계좌에 적립하는 걸로. 정순이는 명절과 제사 때마다 밥상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이건 우진이 몫이다. 어디서 뭐하고 살든 밥 냄새는 좀 맡아야지. 박성재는 출장 갈 때마다 공항 유리창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야, 어디서 보고 있으면 한 번만 꿈에라도 나와서 욕 좀 하고 가라. 형 너무 얌전히 사는 것 같지 않냐? 그리고 고성희는 한때 화려하게 드나들던 갤러리와 집을 모두 정리하고 양평 근처 허름한 방 하나를 얻어 살았습니다. 벽에는 작품 대신 어린 우진의 사진 한 장만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구겨지고 펴진 유서 사본이 항상 놓여 있었죠. 밤마다 그 앞에 앉아 같은 문장을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미워서 떠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나 대신 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떠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벌이야. 대답 없는 질문이 작은 방 안에만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비 오는 날, 카페 온기 앞으로 반쯤 젖은 엽서 한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고 엽서 한가운데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여기서는 비가 좀 덜 아프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글씨였습니다. 은호는 엽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오빠 살아있구나.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았으면 됐다. 이제 어디에서든 제발 조금만 편하게 살아봐라. 이지혁은 엽서를 뒤집어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진짜 끝까지 사람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네, 그 인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한 줄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과제라는 걸요. 누군가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누군가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함께 살아야 하며
누군가는 언젠가 돌아올지 모를 그 사람을 위해 오늘 하루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유서를 쓰던 손으로 엽서를 보냈을 한 남자가 아마도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엄마, 나도 아직 벌 받는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보자. 누군가를 더는 망가뜨리지 않는 쪽으로. 그게 사라진 아들이 남긴 가장 길고 가장 잔인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따뜻한 벌이었을지 모릅니다.